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아, 예진 씨, 저 며칠 전에 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왜요? 집에 그 김밥이 있었는데 네. 상한 줄도 모르고 먹었다가 진짜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식중독 걸릴 뻔했어요. 오, 위험해요, 요즘. 그러니까요. 날씨가 더워가지고. 또 습도도 높고 하니까 맞아요. 잘 상하는데 다행히 지금은 괜찮지만 어. 뭔가 더 그다음부터는 당장 조리한 게 아니면 안 먹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조심해야 돼요. 기온이 높을 땐 세균성 식중독균이 빨리 증식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도 항상 음식은 꼭 확인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네. 그럼 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2000년 7월 31일 산악인 엄홍길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K2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히말라야 8,000m급 봉우리 14좌를 모두 정복했는데요. 이 도전은 아시아인으로서는 처음이자 세계에선 7번째 성공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8,000m 수없이 많은 등반을 해봤지만 자 이번과 같이 진짜 악정고투를 하면서 지금의 그 진짜 사선을 수없이 넘나들면서 정상을 갔다 온 게 극히 드문 경우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진짜 제가 이렇게 기적과 같이 살아서 기적과 같은 일을 제가 이뤄내고 이 자리에 이 두 발을 딛고 땅을 밟고 서 있다는 게 진짜 기적.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꿈만 같고 엄청난 소식이었죠. 특히 아시아인 최초로 우리나라의 엄홍길 대장님이 그걸 이루셨다고 하니까 정말 더 의미 있고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히말라야 14좌를 처음 오른 사람은 누구였어요? 엄홍길 대장님은 아니고요. 히말라야 14좌 완등은 1986년 라인홀트 메스너가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세계의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총 6명이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에 성공했죠. 엄홍길은 어릴 때부터 도봉산을 오르내리며 산악인의 꿈을 키웠는데요. 작은 체구였지만 최정예 부대인 해군 수중 파괴대에서 잠수 실력을 인정받을 정도로 엄청난 지구력의 소유자였습니다. 1985년 25살에 에베레스트 첫 원정에 도전했지만 실패했고 1986년 안나푸르나 등정, 그리고 1988년 에베레스트 등정을 시작으로 12년 만에 14좌 완등 도전사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말라야에 등정을 하면서 사고사를 당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12년에 걸쳐서 도전을 했다는 게 참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엄홍길 대장은 1998년 안나푸르나 등정 때는 추락하는 대원을 구하려다 다리가 부러지기도 했고요. 난가파르바트 원정 때는 동상에 걸려서 발가락을 잘라내기도 하는 등 우여곡절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엄홍길은 2004년 얄룽캉봉, 2007년 로체샤르에 올라 세계 최초 히말라야 16좌 완등에 성공했는데요. 그리고 그는 2019년 11월 대한체육회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으로 헌액됐습니다. 그럼 이번엔 1944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세기 하늘을 나는 작가로 유명한 생텍쥐베리. 1944년 7월 31일 프랑스의 소설가 앙투안 드 생텍쥐베리가 사망했습니다. 그는 1943년 43세의 늦은 나이로 재입대한 뒤 자유프랑스군 조종사로 북아프리카 전선에 투입됐는데요. 이후 1944년 7월 31일 고향이었던 리옹 부근에 주둔해 있던 독일군의 이동을 추적하기 위해 정찰기를 타고 코르시카 섬 미 공군 기지를 이륙한 후 실종됐습니다. 생텍쥐페리가 쓴 작품 중에 하늘과 관련된 책들이 많았던 이유가 있네요. 맞아요. 하늘과의 첫 인연은 군복무 때 조종사 자격증을 따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생텍쥐베리가 완성한 첫 작품이 남방 우편이고요. 그리고 전역 후에 민간 항공조종사 경험을 살려서 쓴 작품은 야간 비행이었습니다. 12살 때 처음 하늘을 날았던 생텍쥐베리는 하늘에 대한 열망이 커졌고 해군 사관학교에 응시했지만 불합격했습니다. 이후 개인 교습을 받은 후에 조종사가 됐고 1922년 전투중대 중위로 파리의 주공항인 부르즈에서 공군 2년차를 마쳤는데요. 생텍쥐베리는 경험과 상상을 바탕으로 어린 왕자, 성체, 바람과 모래와 별 등 다수 작품을 발표했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어린 왕자 작품은 생텍쥐베리가 2차 대전 때 독일에 함락 당시에 쓴 작품이잖아요. 맞아요. 어린 왕자의 내용 중에
별은 보이지 않는 꽃 때문에 아름다운 거야.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 우물이 숨어 있어서 그래. 라는 말이 여전히 지금 제 가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맞아요.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행복을 찾는 어린 왕자는 본인 자신이 또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뭔가 서평 쓰시면 잘할 것 같은데? 네. 멋있네. 오늘 낭만이 좀 차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내가 했어야 되는데. 이번엔 187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877년 7월 31일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축음기 발명에 성공했습니다. 에디슨은 전신소에서 일하던 중 송신 속도를 상향시키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그러던 중 소리가 음악처럼 들리는 데 착안해서 음악 기록 장치인 축음기를 발명했습니다. 축음기는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된 거예요? 축을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송화기에 대고 소리를 내면 소리의 떨림이 바늘 끝으로 전해지거든요. 네. 그 소리의 떨림에 따라서 바늘이 주석 호일에 홈을 내는데 거기에 이제 소리가 저장이 되는 그런 원리였던 거죠. 와, 신기하다. 그러니까요. 그 홈의 모양에 따라서 바늘이 다시 지나가면은 이제 그때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최초로 녹음을 한 게 동요였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장치를 발명한 해에 8월 12일 작업실에서 동료들에게 이 축음기를 보여줬는데 동료들과 함께 최초의 녹음을 했는데 그 녹음한 내용이 바로 메리에게 작은 양이 한 마리 있었네라는 동요였다고 합니다. Mary had a little lamb, its fleece was white as snow, and everywhere that Mary went, the lamb was sure to go. 에디슨은 같은 해 11월 미국 특허국에 특허권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1887년 소리를 더욱 충실하고 용이하게 기록하는 납관을 사용한 납관식 축음기로 개량했는데요. 이후 에디슨은 한 번 녹음한 레코드를 다시 여러 장으로 복제하기 위한 장치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1879년에는 마침내 레코드의 복제에도 성공했습니다. 이 밖에도 7월 31일에 있었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62년 영국에서 친나치 단체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친나치 단체라면 유니언 운동이라는 새로운 단체잖아요. 맞아요. 이 단체는 1930년대부터 영국에서 친나치 정당을 이끌어온 모슬리가 1962년에 조직한 건데요. 런던 동부 유대인 거주 지역에서 반유대인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2차 대전 발발로 금지된 자신의 정계 복귀를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영국에서 친나치 운동 금지 조치가 생겼고 모슬리도 영국 정치에는 나설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1987년 이슬람 성지 메카에서 유혈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왜 유혈 폭동이 일어났을까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순례를 온 이란인 순례자 15만 명이 폭동을 일으킨 건데요. 그 폭동 원인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이라크를 지원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성지 순례 도중에 폭동이라니 피해도 상당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당시 이 폭동으로 인해서 400여 명의 이슬람 교도가 숨지고 수천 명이 다치는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폭동은 사우디 경찰의 발포로 가까스로 진압이 됐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이란 이라크 전쟁이 더욱 가열되기도 했죠. 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